저는 오늘 연결된 세상의 대학이란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제 첫 강의 시작은 제가 원래 학기 중에 매달 한 번씩 그 총장 북클럽이라는 걸 해왔는데요. 거기에서 작년에 한번 학생들과 같이 읽었던 책을 보고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영어로는 No Room for Small Dreams라는 그 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몬 페레스의 자서전격인 책이죠.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은 장관을 7번을 했고, 총리를 3번 했고, 대통령을 1번 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그 전설적인 이스라엘의 그 정치인인데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질문합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보통은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겠지.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기억이라는 건 과거를 보는 것인데 반대말은 미래를 보는 것이니까 상상력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과 망각이 아닌 과거를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의 관점인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분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 하나를, 상상력이라는 단어, imagination이라는 말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건국하기도 전에, 건국 36년 전에 아직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공장을 만들 생각, 뭘 할 생각 이런 거 하기 전에 학교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있기 전에 대학부터 만든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그 대학교가 테크니온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라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제목이 그 연결된 세상의 대학인데요. 그 대학의 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도 인재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학교가 있으면 나라는 그 다음에 만들면 된다. 이런 관점이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의 위치가 적성 국가들로 가득 둘러싸여진 나라인데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운도 없죠. 거기가 정말 기름이 많은 그 지역인데 딱 거기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거기서 나라를 만들 생각을 했는데 그 적성국들에 둘러싸여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이분이 시몬 페레스가 이제 첫 직장은 그 국방부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기술력을 이제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동차 산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못 만들고 자동차 산업도 없는데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시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라는 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때는 그걸 다 넘어서서 한꺼번에 퀀텀 점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전거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드는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거 상상력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모든 자동차를 수입하죠. 실제 가보면 한국 자동차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나라는 비행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앞에 거 없어도, 자전거 없어도, 자동차 없어도 비행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상상력이 이스라엘을 바꾼 그런 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잉태하는 게 상상력인데, 그런 상상력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집요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다고. 그래서 기적을 잉태하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이 현실주의자가 되려면 기적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인데 가장 현실주의자라면 이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상력이라는 것, 그리고 현실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출발했다는 게 핸디캡이 아니고 오히려 빨리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잡는다는 통쾌감을 맛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블레싱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오늘 주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그런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이 이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로 많이 좁혀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학은 또는 학교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지식의 그 탄생 소멸이 너무나 빈번하죠. 새로운 지식이 금방 그 옛 지식을 리플레이스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어차피 또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우리가 또 새로 배워야 되고 결국은 학습 능력이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보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능력은 타고나는 건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저는 두 개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제가 여러 명 봤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기관이 필요 없죠.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얻어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에콜 42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학교고 한국에도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됐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3,000명을 뽑는데 입학 시험을 4주 동안 치른다고 합니다. 4주 동안 그 작은 문제들을 프로젝트들을 던져주고 그것들을 그 팀을 만들어서 얼마나 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가. 여기에서 주로 보는 거는 협업의 능력이고 자기가 다른 팀원들보다 뭐 더 많이 알고 똑똑하니까 뭐 일부는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합격이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에게 그 이 에콜 42는 방대한 프로젝트들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미 그 해결된 그런 기업의 프로젝트라거나 공공 뭐 이런 환경에 관한 프로젝트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들 중에서 팀을 만들어서 선정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 하나를 해결하면 이제 그 레벨이 오릅니다. 마치 게임하듯이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올라가다가 레벨 21이 되면 즉 20개의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졸업장을 줍니다. 20개의 프로젝트를 이 팀을 이루어서 성공적으로 그 수행해낸 사람이 어떤 회사에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하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들이 공부하죠. 실제로 지금은 무기라거나 뭐 이런 그 각종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심지어 공부해야 될 내용까지 본인들이 찾아서 하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구현한 하나의 사례인데요. 지금 뭐 기업들이 열광하고 있고 이 졸업생들에게 뭐 주서서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란 게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에콜 42에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과목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지식 자체는 너무나 지금 빨리빨리 그 새로운 것들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유효기간이 예전보다 짧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도 금방 또 옛 지식이 되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결된 세상의 대학이라는 그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연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한 분야의 난제가 다른 분야에서는 상식일 수도 있다. 자기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밤잠도 안 자고 고생하는데 엉뚱한 분야에서는 이미 예전에 해결했을 수도 있다. 저쪽에 있는 거 해결했으면 갖다 쓰면 되는데 왜 뭐가 문제지?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언어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제가 사실은 동일한 문제라는 걸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19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 전공은 물리학인데요. 이제 대학원에 가면서 수학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고생했어요. 공부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잘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공부는 잘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끝나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연구는 이렇게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잘했으나 연구에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좌절감도 좀 겪었고, 그래서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약간의 도피. 그래서 군대를 또 어차피 가야 되고 해서 제가 군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다시 이제 93년도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주가 뭐 재정 위기가 처해가지고 이 주립대학은 장학금을 많이 줄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대학원 고학년이어서 장학금이 갑자기 끊겼어요. 장학금을 안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눈앞이 깜깜했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정말 이틀의 햄버거 하나로 버티고 좀 어려운 시기를 그때 겪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 인생의 좌절을 겪은 시기인데요. 이렇게 한 뭐 6, 7개월 제가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 박사학위가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제 대학원 이제 연구실이 있어서 거기에 짐 싸러 갔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제가 20대를 다 보냈던 그때가 제가 30살인데 제가 20대를 다 보냈던 그 학교의 카페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여길 떠나는구나 뭐 그런 고즈넉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틀치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바꿔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저점에 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오지랖인지 제가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 전자공학 무슨 문제인데 신호처리 이론에 관한 어떤 문제인데 제가 그래도 학부를 물리학과를 나와서 그 당시는 순수학을 하고 있었지만 공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웬만큼 이해할 수는 있었거든요. 수학이 아닌 물리학을 했던 거가 또 그런 데서는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하는 건 사실은 어느 땐가 인생의 어느 땐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듣다 보니 저거는 수학에서는 옛날에 해결된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자공학 문제가 수학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수학에서는 20년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요. 뭐 이렇게 70년대. 그게 이제 수학에서는 콜렌-서슬렌 티어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옛날에 해결됐어요. 뭐 그걸로 필드상도 받았어요. 콜렌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 연락처를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자공학과 교수님인데 그 옆 테이블에 있던 분이에요. 네가 말한 논문 찾아봤더니 너무 어렵더라. 네가 우리 랩 미팅에 와서 그룹 미팅에 와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걸 가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상 이미지 처리 이론에서.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제 나 한국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졸업하고 취직하냐고. 그래서 졸업은 못했고 이제 취직은 가서 알아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서 뭐 장학금이 끊겨서 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뭐 그랬더니 인생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근데 네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잖아.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서 자기가 연구비도 많으시고 하니까 자기가 너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RA라고 그래요. 연구조교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그 뒤에 그분이 제 공동지도 교수가 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제가 졸업을 무사히 했어요. 그리고 학위를 받고 뭐 교수도 됐고 그러다가 그분을 다시 작년에 뵌 겁니다. 그분이 이분인데요. 제 공동지도 교수님인 제 인생의 평생의 은인인데요. 마틴 비틀리 교수님인데 지금은 스위스의 로잔 연방공대 총장님이십니다. 저한테도 그때 이제 20대 말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왔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넘겼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남들의 말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라. 대화에 끼어들어라. 오지랖이 너를 살린다. 어쨌든 그 바람에 제 인생이 정말 큰 위기를 해결하고 제 인생이 바뀐 것 같고요. 저는 그 당시 공부하던 분야가 이제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 2000년의 역사를 갖는 오래된 분야예요. 수학에서는 정수론과 대수기하가 가장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2000년의 역사를 갖는 대수기하학의 어떤 이론이 고작 이제 역사 10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신호처리 이론의 어떤 난제를 해결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당시의 신호처리 이론에서는 난제였지만 수학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해결된 문제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 한 분야의 난제가 다른 분야에서는 상식일 수도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되 다른 분야에도 관심 갖고 눈을 열어놓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이라는 단어를 어쩌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 거예요. 왜 그렇게 연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 제 스스로 그런 젊은 시절에 연결이라는 것에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말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대학의 이런 연결된 세상에서의 대학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상이한 영역을 연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례인데요.
2008년에 미국에서 그 PBS는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EBS 같은 그런 공영방송입니다. 여기에서 다큐가 하나 방송됐는데요. 이 다큐가 뭐냐면은 화가 고흐의 작품 6개를 놓고 그중에 5개는 진품입니다. 하나는 가짜예요. 가짜인데 그것도 유명한 고흐 전문가인 뭐 그 샬롯테 캐스퍼스라는 어떤 화가를 고용해 가지고 그분이 직접 그 다큐에도 나옵니다. 그분이 직접 그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가짜를 만드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렇게 해 가지고 6개 놓고 자, 가짜 가려내기 콘테스트에 오픈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결국 3팀이 맞추거든요. 그 가짜를 찾아내거든요. 그 3팀이 그걸 어떻게 맞추나를 추적한 다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걸 맞춘 3팀 중에 한 팀이 수학자 팀이었어요. 잉그리드 돕시라고 하는 당시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인데요. 지금은 옮기셨어요. 지금은 두크 대학의 석좌 교수신데 이분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이라 한국에도 제가 여러 번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원작자는 일필휘지 자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그리는데 이 가짜를 그리는 모작가는 아무리 그 사람이 전문가라도 그래도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주저함이 조금 있대요. 눈엔 잘 안 보이지만 그 주저함이 숨어 있는데 그림에 숨어 있는 그 주저함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주저함을 정량화하면 된다.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저 그림에서 그분이 한 방식은 저 그림에서 대충 윤곽을 끄집어내요. 윤곽이라는 게 이렇게 대강 그린 거겠죠. 그걸 끄집어내면 나머지가 남는 거는 윤곽에 빠져나간 좀 흐릿한 그림이 남겠죠. 그래서 그 원래 그림을 윤곽 더하기 세부 정보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부 정보도 역시 좀 더 흐릿해진 그림이니까 거기서 다시 또 윤곽을 끄집어낸대요. 2번째 윤곽.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 더 흐릿해진 세부 정보.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그 주저함이라는 거는 항상 윤곽에는 안 남고 세부 정보에 남아 있대요. 왜냐하면 윤곽에 남을 정도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정보에 남는데 진짜 그림은 이 진품은 이렇게 가다 보면 세부 정보가 점점 흐릿해져서 예를 들어서 한 10단계 내려가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부 정보가 없어져요. 근데 가짜는 계속 주저함 정보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저함이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짜는 이 세부 정보 그림이 계속 남는데요. 그래서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이 한 10개 단계까지 간다고 치면 가짜는 한 20개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으로 내려간 게 가짜다. 이렇게 해서 가려낸 거예요. 실제로 이 같은 방식을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밴고 뮤지엄에 있는 그 다른 작품에도 적용해 왔는데 이제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상의 전환이죠. 이 우작품을 가려낸다는 게 지금 미술계에서는 큰 이슈인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미술과 수학을 연결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이한 분야가 연결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영화에서도 란 페드큐라는 지금 UCLA에서 응용수학 박사를 받고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데요. 이분이 아카데미상을 2번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받은 것도 영화를 찍을 때 특히 이제 캐리비아의 해적에서 이분이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저런 장면, 막 물이 넘쳐 배로 들어오는 이런 장면을 저게 어떻게 찍은 것 같냐고 물어보면 보통 컴퓨터 그래픽스 CG 했겠죠, 이러거든요. 저거를 설마 바닥에다가 카메라 놓고 주구장창 기다리다가 이렇게 재수 좋게 찍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진짜를 재수 좋게 찍어도 저렇게 리얼한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가 오히려 덜 생동감 있답니다. 저거는 유체역학이라는 걸 써서 저분이 만든 건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유체역학이라는 걸 써서 유체는 이 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다루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수학의 분야이기도 하고 기계공학의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쓰면은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을 쓰면 어려운 방정식이에요. 편미분 방정식인데 그걸 쓰면은 바람의 방향 이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풀면은 이걸 컴퓨터로 풀어요. numerically 수치적으로. 그러면은 저 현재 물의 모양이 0.1초 후에 어떻게 바뀔지, 0.2초 후에 어떻게 바뀔지 쭉 예상해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화면에다가 시차를 두고 쫙 뿌린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장면보다도 더 리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할리우드의 완전히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수학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헐리우드는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한 분야의 난제가 헐리우드에서는 저런 효과를 어떻게 얻어낼지를 너무나 고민했을 텐데 수학에서는 예전부터 저런 방식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여전히 반복되는 얘기죠. 한 분야의 난제가 다른 분야에서는 상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죠. 유명한 수학자였던 짐 사이먼스가 금융으로 진출해서
세계 60대 부자까지 갔었습니다. 요즘 한 100대 부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은. 한국의 최고 부자이신 분보다 더 부자였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방식은 철저하게 수학적 방식으로 이 환투자나 이런 거 할 때 노이즈를 찾아내는, 그리고 노이즈를 이용하는 뭐 이런 방식의 투자였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에 아직 퀀트니 뭐니 이런 게 생기기도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한 분야를 바꿨죠.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분야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혁신 또는 어떤 파격의 사례들입니다. 이 사례들을 다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죠. 금융의 문제 해결, 뭐 헐리우드의 어떤 문제, 영화의 문제, 뭐 미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한 사례들인데 결국은 자기 분야의 어떤 문화와 자기 분야의 결과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던 거를 다른 분야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이한 분야가 이질적인 분야가 만나면 그리고 연결되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면 여러 분야에 대한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한움을 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뭐라도 한다고. 저는 학생들에게 한움을 파면 큰일 난다고 얘기합니다. 한움을 파다가 거기서 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 우물을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우물을 파야 그 중에 어딘가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분야 간의 연결을 통해서 안 풀리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